지금까지 지내시는 것이 불편하셨다면 내년 선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토론하고 많이 고민했을 때 우리가 살기 좋은 전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기쁘게 여기에 나왔고 굉장히 의미 있게 동참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그 첫 순서가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강화입니다. 이 두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경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또 삶의 질과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모두에게 관심 있는 영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세 분은 이미 아까 소개를 드렸고요. 한 분은 지금 오시고 계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제 순서를 좀 변경을 하겠고요. 저는 아마 이번 사회가 물론 저 역시도 이 델파이 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과 발표자님의 의견을 잘 정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발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발표에 차질이 없게 시간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의견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료급식 발제 2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무료급식 보호육성 등 저소득층 청소년 아동보호 강화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아마 전반적으로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백동규 보시민대 사무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도로 가는 목포시민 사무처장 백동규입니다. 원래 다른 분이 준비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갑자기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자료는 저희 목포지역 목포시 문상급 실현의 운동공보 내용을 보시면 다른 자료는 준비를 안 했고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방금 장인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는 제가 다 제안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적으로 해서 지금 제안 드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약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학교 급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왔던 때가 바로 2002년도부터 학교 급식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그 전부터 가다 보면 역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학교 급식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학교 급식이 시행이 됐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급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 그리고 학교 급식을 갖는 여러 가지 병폐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화되면서 학교 급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문제로 화두가 됐던 것이 바로 2002년도부터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전라남도에서는 전국 광역 단위에서는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2003년 4월달에 주민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조례 제정을 해서 이후 많은 광역 단체로 확보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010년에 보면 나머지 광역 단체보다도 제일
후지고 제일 늦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전라남도의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된 급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현재의 적재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개 광역 단체에서 조례가 전부 제정이 됐고, 그리고 기초단체의 경우 60%가 넘는 142개 지역에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정되어 있고 시군 단위에서도 100개 정도가 지금 조례가 예정되어 있고 주민 발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봤을 때 전라남도가 2003년 4월 달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최초로 제정됐었던 학교 급식법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학교 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의미를 먼저 좀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사회의 미래, 우리 학생들이 좋은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바로 학교 급식입니다. 이 학교 급식이 시행되면서부터 많은 백태들이 나타났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식중독 사고나 알레르기 반응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던 문제고, 특히 2007년,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문제라든가 요즘 유전자 저장 문제, 유전자 농산물 문제, 그리고 특히나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요즘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아토피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는 가정에서는 많이 조절되고 하지만은 학교 급식과 관련돼서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후에 건강한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사회를 나갈 수 있는 문제가 바로 학교 급식에 달려 있다. 저희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그래서 학교 급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미래 사회를 책임질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전라남도에서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급식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농산물을 저희 같은 경우는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 축산물을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급식 시장이 우리나라에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학교 급식비가 한 4분의 1 정도 2,80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하는 농산물로 충분히 친환경으로 소비가 될 경우 이것을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 그리고 농촌이 갖고 있는 그 부가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우리가 이미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리 농업을 지키는 소중한 하나의 지름길일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저희가 지난 12월 3일부터 주민발의 목포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목포시도 무상급식을 좀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운동을 좀 45일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설명을 받으면서 우리 목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못 사는 사람은 당연히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사람들은 돈을 내고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주춤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간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자하고 우리가 저소득층하고 급식을 주는 데 있어서 선택적으로 급식을 준다는 것은 거기에서 학교의 교육 평등에 대한 이배가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구별을 그 학교 급식과 같은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차별을 둔다는 것은 1차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심사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더 느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료 급식이 아닌 무상 급식이 돼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료 급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무료 급식을 받는 학생들을 내에서는 학교 내에서 같이 학교 생활하는 애들과 소외감이나 박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은 바로 무상급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급식 인압자가 굉장히 심각한데 2006년도만 해도 1만 7천 명, 또 2008년도만 해도 17만 명으로 10배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그만큼 경제 성장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 외에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사각지대 노인 그리고 그 더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혜택 이런 부분들이 예산 삭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발제자분도 그런 부분 충분히 말씀하실 건데 이런 부분들도 학교 급식과 관련된 우리 아이들이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도 직결되어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31조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는데 의무교육이라 하면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이 내시는 학교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교재비부터 해서 뭐 연필까지, 지우개까지, 먹는 것까지 다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 급식법에도 이미 뭐 법제처를 통해서 확인해 봤지만은 무상급식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법제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물론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실현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거고 다른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먼저 조례 제정했지만은 지금은 제일 광역단체장이 제일 후지게 광역이 되고 있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50인 이하 군 단위의 학생 수가 있는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100명 이하 단위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경남도 같은 경우는 1,700억 정도 예산을 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올해부터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더라도 전라남도가 과연 농도 전남이 여기에 맞는 우리의 학교 급식과 관련된 조례제를 신청했던 전남도가 이런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학교 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학교 급식과 더불어서 전라남도 조례에 보면 학교 급식 지원센터까지 같이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센터가 어떤 거냐면 그 생산에서부터 유통, 관리까지 총체적으로 학교 급식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관리하고 유통 그리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학교 급식 지원센터까지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로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예산 타협,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도 실시를 안 하는 자체가 많은데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가 돼야 된다. 이미 많은 광역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좀 이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좀 발벗고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드리면 내년 올해 6월 2일에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저희들이 후보로 뽑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이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거기에 건강과 관련된 학교 급식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목포시에서 제정이 되면 실시가 될 건데 나머지 광역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준의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을 통해서 전반적인 친환경 농산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마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 올해죠.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아마 아젠다로 선정된 게 사회적 기업이 되었다. 이런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 우리 전남에서 갖는 의미 또는 중요성 또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2년 정도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좀 분위기랄지 이런 관심이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금 올해가 지금 3년째 됩니다. 법이 시행된 지가 2007년 7월 1일 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올해 지금 우리 전남에서도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좀 문제도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어제인가요? 그제입니다. 그제도 지금 도청에서 전남 시군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나왔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을 가져온다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소박한 이야기부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 또는 지역의 어떤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또 고용 창출, 사회복지하고 연결된 어떤 일자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어떤 제도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전남에서는 그럼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같이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전남에서 조직, 기업, 사람이 모여서 살고 있는 집단 중에 가장 큰 집단이 어디 줄 아세요? 공공기관이요? 공무원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이나 군청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가 전체 얼마 정도 된 줄 아세요? 거의 100만이 다 됩니다. 9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국가 공무원이 제가 자료 60만 정도 돼요. 그리고 지방직이 한 34만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남은 공무원 수가 한 5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전남의 시군에 보면은 조직 중에 제일 큰 조직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은 삼성 있잖아요. 삼성그룹은 직원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14만 정도 된다. 현대차 그룹이 한 1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울산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보면은 현대 때문에 먹고 사는 도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그 역할을 지역에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지역이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고 소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남에서요, 우리 전남의 그 지역 내 성장률을 GRDP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 전라남도의 GRDP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동네가 광양입니다.
그거는 단 기업 광양 제철 때문에 그렇죠. 광양 제철이 없다거나 또는 광주에 기아차랄지 규모가 없다면 아마 그 지역 내 성장률이나 소득 수준은 굉장히 아마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기업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사회적 기업은 답이 어디에 있느냐? 가만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보면 국가의 어떤 공무원 조직하고 연결이 아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이런 그 지방선거에서 누가 후보자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많은 조직을 거느리는 사람이 지자체 장이거든요. 시장 군수이면서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 또 그 사람의 정책, 그 사람이 만드는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이 그 우리 도민의 어떤 그 생활의 질이랄지 어떤 그 방향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중에 이 사회적 기업은 매우 관련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하고 자본이 중심되는 그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해서 자본이 많다고 해서 이 사회적 기업이 잘 된다라고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제 토론에서도 그 나왔던 이야기인데 시군에 있는 공무원이 바뀌면 우리나라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세히는 뭐 행정학 공부 전공도 아니고 그쪽 분야에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자료에 보니까요, 영국, 뭐 캐나다 이런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공무원 1인당 국민 숫자가 아직도 우리나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1인당 공무원 숫자가 우리나라에 한 50명 정도 된답니다. 아까 100만 정도 되니까 공무원이 우리나라 인구가 한 4,700만 이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영국은 뭐 15명, 선진국은 13명, 15명 이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자꾸 무슨 사업을 하자, 아이디어를 해보자 그러면 자꾸 그 도에서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쉽게 말하면 통계상으로도 보면 재정 자립도가 전남은 전국 최하입니다. 계속해서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어떤 경제력이나 어떤 그 인력이나 또는 모든 그 사회적인 인프라나 이런 걸 보면은 전국에서 아마 그 최하위 수준이다. 이제 우리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뭐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죠. 이제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유럽이나 사회적 기업이 발달한 나라랄지 또는 성장했던 나라를 보면은 좀 못 살고 좀 열악하고 좀 기회가 없는데 이런 데서 오히려 사회적 기업은 더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아마 그 아젠다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기도 합니다만 아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구태여 뭐 일자리라고 또는 뭐 기업 유치랄지 이런 것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당연히 아마 우선순위가 높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사회적 기업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우리 전남이 그만큼 가난하고 경제력으로 좀 부족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욕구가 높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남에서 이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 전남은 노인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또 수급자 비율도 전국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소녀 가장 비율도 제일 많습니다. 장애인 등록률도 높습니다. 그 반면에 이게 재정 자립도는 최하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취약계층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고 저소득층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회적 기업의 원래 취지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랄지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매개체로 해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조건들,
이런 것하고 상당히 맞다. 이런 측면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그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그 욕구가 생활이 취약하고 저소득자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간병이랄지 가사 또는 보육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기업이나 일반 국가가 할 수 없는 그런 소소한 것, 자질구레한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를 누가 해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의 선진국에서도 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담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 이런 기초적인 어떤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의 욕구가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이 부각될 수 있는 이유가 두 번째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보면 그런 그 욕구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전남 지역에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사실 이거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 욕구가 높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들을 양성하고 그런 사람들을 월급을 주어서 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을 취업시키고 그런 일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곧바로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는 곧바로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오해가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도 듭니다. 사실 2007년도에 우리가 그 사회 노무현 정부 때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만들 때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그 사회 투자랄지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상당히 그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이 법을 만들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우리가 그 일자리 창출이랑 그때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실업률이 높아지고 하는 바람에 그 일자리 창출, 고용을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사회적 기업이 마치 고용 창출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착각을 했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가 들었을 때 인수위원회 때 참여정부 때 모든 정책들 중에 다 버렸는데도 이 사회적 기업만큼은 버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가장 그 참여정부에 만들어 놓은 제도나 정책을 확대하고 강화시킨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기업이었죠. 그런데 이 정부가 와가지고 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를 아주 대대적으로 예산 투입 또는 일자리 창출에 아주 올인을 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분야에 심사도 하고 뭐 같이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 그 2008년 말에 그 재심사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많은 사람 일자리들이 탈락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을 줬다가 또 독을 줬다가 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자리 예산 지원을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냥 예산 투입을 했는데 그 사실 결과가 좋지 않았죠. 일자리 창출도 안 되면서 그 예산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매금으로 그냥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자기들 스스로도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지금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달리하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하게 바뀐 정책이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일자리를 중앙정부인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지역의 특성이나 또는 일자리에 대한 어떤 고민이랄지 또는 사회 서비스가 어디에 필요하고 쉽게 말하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예산을 투입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아주 거의 100% 지금은 지방정부로 돌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에서도 지금 사회적 기업을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예산부터 시작해서 그 정책이나 이런 것의 권한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을 지방정부에게 많은 것을 지금 이양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복지는 많이 와 있죠.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마저도 지금은 올해부터는 지방으로 지금 내려오도록 지금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지방 자체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그런 지금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중앙정부 예산과의 별도로 서울시 자체로 200억 사회적 기업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그런 강원도도 그렇고 경인 지역도 그렇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뭐 진짜 교육이랄지 또는 뭐 기초적인 예산이라 이런 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이런 것이 지금 있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가 높아짐과 동시에 일자리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 맞물려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런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전남에서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고 중요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남의 사회적 기업이 중요시하게 다루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 기업은 큰 돈이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자본 중심으로 그 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결사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많다고 해서 어떤 규모가 커지고 좋은 인력을 뽑고 이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자본 중심이 아니고 이해관계자 중심이다. 이런 것이 가장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돈을 벌었어도 이윤을 자기 마음대로 배분하지 않습니다. 이윤을 벌었어도 자기 호주머니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 투자랄지 재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돈을 냈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주나 자본의 이득을 챙겨주는 그 주주의 이익을 안겨주는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이 강하다. 공익적인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자본이 필요 없는 이해관계자 중심으로서 지역 주민의 어떤 그 네트워크 또 지역 주민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버넌스, 민관 협력 이런 구조가 되어야만이 사회적 기업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사회적 기업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단체나 주민들 몇 명이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자본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또는 지역 내의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 파워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 내에 있는 그 행정기관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요. 공공기관형 사회적 기업이 가장 빠르고 가장 신속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빨리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다시 말하면 시청이나 군청, 공공기관을 반드시 묶어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자기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로 독자적으로 막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논의를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청, 군청, 그 공무원들이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만은 여기에 뭐 공무원이 계시거나 관계된 분이 있으시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뭐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공무원의 속성상 한 자리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3년 있으면 인사발령이 나서 가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보면은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 사귀어가지고 일을 잘 할만 하면은 가버려요. 인사 과정이 나가지고.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설명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잘 이제 일이 될만 하면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 만들어질만 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특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사람들을 역할 네트워크를 만들고 주민을 설득하고 민관 협력을 하고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은 그 어떤 핵심적인 사람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 사회적 기업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통 키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맨. 그 다음에 핵심적인 주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기업 책에서는 보통 사회적 기업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많이 지역에서 양성하고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 전남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면 물론 그 후보자가 되는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령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문제의 인식을 공유하고 그런 키맨이나 사회적 기업가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근데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 보면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어떤 선구자, 주도하는 사람, 꼭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그 사회적 기업 하면은 여러분이 사회적 기업을 몰라도 딱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그 노벨 평화상을 탄 벵글라데시 그라민 은행 한 사람이 있었죠. 유누스. 그런 사람처럼 어떤 지역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어떤 혁신적인 노력, 주도적인 어떤 희생을 한 사람, 이런 키맨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이런 후보자에게 또는 제안하고 설득하고 이런 그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곳이 자리가 되게 추워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불빛에 의해서 문자를 보고 계시지만 촉각에 의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불을 다 끄고 한다고 가정을 하시면 제 지금 처지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사실은 4년 전에 이미 그 지방선거 장애인연대를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철저하게 어떤 특정 정당이 후보가 결정이 돼서 그 사람이 거의 뭐 도지사 확정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소수자들이 말하는 정책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제시되는 정책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근데 그 캠프에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의 바람하고 완전히 역행하는 그 공약을 사실은 내는 바람에 저희는 장애계는 4년 동안 허송세월했다. 외려 역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사실은 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주로 얘기하는데 먼저 번 공약 그 도지사의 공약은 장애인을 전체적으로 뭐 무지개 마을이라고 해서 한 자리에 싹 모아서 기존에 있는 그 우리 사회가 가진 시설이 장애인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친화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모으겠다는 완전히 역발상적인 공약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4년 동안을 허송세월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그 전남지방장애인 선거연대는 올해부터는 그 후보 경선 과정에도 이걸 접목을 해야겠구나. 이미 결정되고 나서는 소수자들이 말하는 정책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 활동들이 시작되야겠다는 생각을 저희 뼈저리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또 하나 저희가 장애계에서는 지방선거를 주목하는 것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고 나선 게 지방분권이었고요. 그 지방분권에 따라서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 사업은 지방의학 사업이 됐고, 그래서 장애인 복지는 국가 책임주의가 아니고 지방으로 떠넘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장애인 복지 수준을 비교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방별로 장애인 복지 수준이 천차만별 어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애계가 지방선거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 장애계에서는 첫 번째가 장애인 예산 규모를 전국 평균 규모로 증액해라는 거고요. 장애인 총 장애복지 예산을 장애인 등록 장애인 인구로 나눠본 결과 전국 1위가 제주도였는데 239만 원쯤 됐고요. 2위가 서울이었는데 143만 원. 3위가 충북이었습니다. 충북이었는데 131만 원이었고요. 근데 이제 전국 평균은 얼마였냐면 92만 원이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전남은 69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전남 지방의 장애인 등록률은 7.2% 정도 되는데, 전국 우리나라 전체적 장애 등록률은 4%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인 인구 못지않게 장애인의 빈도도 대단히 많지만, 어쨌든 장애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선거가 과연 용이하냐, 투표하기에 용이하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도 장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어서 어쨌든 장애인 복지 비율을 전국 평균 96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인상하는 게 저희 장애계의 바람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장애인 복지 수준이 예산과 비례해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이라는 조항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사실은 장애인 단체 육성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애인 단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10년째 지금 동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의 보호 육성을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두 번째 공약이고요. 그거는 사실은 장애인 단체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는 전문가들이 하는 일정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 육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민간시설에다가 베리어 프리 지원 사업을 해라. 요 구체적인 요거 사례는 제가 방법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도에서 만약에 매년 한 지방 기초자치단체에다가 5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목포 같으면 목포에서 5천만 원 정도 1억 원씩의 펀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공공건물이 아닌 소규모 민간 시설인데요. 이게 대부분 근린생활시설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편의증진법에서 이것들 자체적으로 의무시설로 영세시설이라고 해서 빠져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편의시설은 92% 이상 사실은 설치가 돼 있는데, 정작 이용 빈도가 많은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이다 보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소규모 시설, 근린생활시설에 베리어 프리 지원 사업을 해라. 공적인 개념에서 라는 공약이 하나 있고, 이거는 참고로 아까 교수님들 늘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장애인 복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장애인 복지가 정체적인 복지의 척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시설들의 모든 편의시설을 해놨을 때, 우리 고령화 사회 점점점
휠체어를 타거나 또는 그 건강하지 않은 그 약자들이 많이 사는 사회가 될 텐데,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은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실질적으로는 생물학적인 장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가 곧 전체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의 척도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베리어 프리 지원 사업을 저희가 강조하는 게, 지난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전남에서 있었는데, 그 민간 시설 식당이나 그 모텔 등의 그 편의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전남도에서 편의시설을 그 임시로 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5억 원을 투자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편의시설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일회용 그 사회적 비용을 투입할 이유도 없었을 거고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편의시설 부분은 이제는 민간 편의시설에 집중해야 될 때다. 조금 더 나가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제는 그 시혜적으로 해줘야 하는 어떤 시혜적 시설이 아니고, 이제는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전남도의 그러니까 버스 법정 의무 대수가, 이것도 연차적인 건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80대입니다. 근데 목포에 딸랑 한 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법정 기준에 맞춰라. 이제 저상버스를 사실은 최근에 와서 일반 버스를 교체할 때도 보면 가스형으로 바꾸면서 여기 같이 맞물려 가면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외에 특별교통수단도 대단히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저상버스를 기준으로 볼 때 2012년까지 대중교통의 50%를 저상버스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아직 전남은 목포에 한 대 있고요. 그나마도 앞으로 확충 계획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수 엑스포 때문에 여수로 전체적으로 다 밀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도지사가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을 통합할 수 있는 일자리 통합 지원 센터를 해라. 설치하고 운영해라는 거고요. 요거는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가장 큰 욕구가 소득 보장인데, 그랬을 때 지금 장애인 취업이라든지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조각조각 업무별로 이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통합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도내의 그런 정책들을 행정하기도 하고 지원하는 그런 장애인 일자리 통합 지원 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중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지금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서는 사실은 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있기는 있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 차원에서 요것들을 조례를 제정해서 추가로 사실은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 장려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반영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여성 장애인 평생 교육 그러니까 교육을 강화하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성 장애인을 우리가 말할 때 여성이라는 차별적 구조에다가 장애라는 차별적 구조, 이중적 차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계층이 여성 장애인들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여성 장애인의 교육 기회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장애가 이건 2005년 기준인데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중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보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30%가 중등학교 이하고요. 근데 여성 장애인은 63.3%가 중등학교 이하라는 겁니다. 63.3%요. 이거는 그러니까 교육 기회에서 애당초에 박탈당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개 거기에서 오는 뭐 경제적인 불평등, 사회 지위에서 오는 불평등, 그다음 이제 결혼 기회에서 차별받는 불평등. 사실은 교육에 의해서 모든 불평등이 어떻게 고착화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학령기의 교육에서는 소외되어 있었지만 평생 교육을 강화해서 이 부분들을 만회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시는 대로 요즘 목포도 그런 평생학습 도시 얘기하고 있고 순천도 평생학습 도시 얘기하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성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강화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쉼터를 개설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성 장애인이 아닌 보통 여성분들 성폭력 피해자 쉼터들이 실질적으로는 있지만 여성 장애인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쉼터는 3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남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보호하고 그다음 사회 복귀시키고 뭐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를 개설하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가 또 얘기하는 것은 순회 장애인 치과 병원 버스를 도입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장애인들의 의료보장 요구는 대단히 큰데 그런 반면에 사실은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하죠. 근데 이제 특히 치과 관련된 것들은 다른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치과 병원 등등을 하고 있는데 전남은 이 지역이 넓다가 보니까 단지 한 곳에 치과 병원을 해놨을 때에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는 장애인 치과 병원을 하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치과 치료는 대단히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외국에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미국에 탁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에 익숙하지 않는 이상 미국인들하고 절대로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농아인들이 사실 그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언어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개가 소화기 때문에 최소한 소아통역센터가 22개 시군에 하나씩은 있어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사실은 다른 부분도 많지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한두 개만 더 하고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를 정말 지금 전남의 장애인이 몇 명이냐면 13만 4천 명입니다. 근데 장애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 5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를 직접 개편해서 장애인 복지계로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 복지과로 가야 된다. 정원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F1 이런 거는 막 5, 60명 이렇게 빼나가 이런 조직에서 이런 특별기구를 막 빼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 복지란 이런 것들이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 과로 개편해 학대 개편해라 조직을 라는 그 요구가 있는 겁니다. 이 외에 뭐 또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그 아마 이거는 장애 문제뿐만 아니고 노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그 한 개인이 일정 부분 장애를 갖짐으로 인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보조공학 기기들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전남에는 그런 보조공학 기기가 이를테면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사용법을 교육한다거나 또는 고쳤을 때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그 인프라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보조공학기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올해 저희 전남지방선거 장애인연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공식적으로 회신을 하고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표를 정말 저희는 올해 장애인들이 열심히 투표하게끔 저희는 사실은 10명을 추첨을 해서 올해는 10명을 추첨해서 50만 원 상당한 상품권을 시상할 계획까지 그런 장애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안들이 도지사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4년 전에는 오늘을 정말 추억처럼 회상할 수 있는 미래의 4년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